안녕하세요. 이지용 선생입니다. 팔품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명사, 대명사는 서로 친구. 형용사와 부사는 꾸며주는 것, 동사는 가장 중요한 거, 전치사, 접속사는 이어주는 거. 자세한 설명 들어가기 앞서 일단 이거는 외워야 합니다. 암기해 보십시오. 팔품사를 정식으로 배우려면 일단 팔품사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혹시 안 외우신 분들 있으실 듯 하여 아니면 지난 시간에 외웠지만 잊어버렸을 수 있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8개의 품사, 일단 명칭만 암기하세요.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명사입니다. 명사, 대명사 서로 친구 두 가지를 한 번에 익힙니다. 명사는 사물을 지칭하는 것을 명사라 하고요. 대명사는 사물을 대신하는 걸 대명사라고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명사의 종류 여러 가지 있죠. 5가지 정도 있는데 그런 종류 또는 명사와 관사 이런 구체적인 문법은 실제 문장을 보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여기선 다루지 않고요. 따로 문법서를 공부하실 때도 이런 세부 문법들을 암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쳐요. 그 지력을 써야 할 것은 따로 있죠. 앞강에서 이 또한 거듭 말씀드렸었는데 품사는 단편적 문법 지식을 익히는 걸로 접근하면 안 되고 보고 있는 단어가 어느 품사에 속하는지 매번 고민해야 된다. 기억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직접 해보시죠. 보시는 화면에는 지금 명사, 대명사가 섞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명사만 골라내보기예요. 대명사만 찾아보세요. 네, 정답은 이렇습니다. 노란색 단어들은 대명사죠. 그걸 제외한 이건 명사고요. 셀 수 있는 꽃, 셀 수 없는 바다, 하늘 모두 명사죠.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인 친구, 좀 애매한 환경, 눈에 보이는 미소, 이건 보인다 안 보인다 좀 애매한데요. 가족, 아빠 엄마는 보이지만 동생 친구는 보이지만 가족은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합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분류하는데 앞에 까마귀 예 기억하시죠? 인간은 태어난 직후부터 어쨌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명사로 세상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명사의 개념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I, he, she 같은 대명사도 사실 누구나 구별할 수 있죠. 이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족합니다. 그 다음 순서를 좀 바꿔서 가장 중요한 품사인 동사를 먼저 해볼게요.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모두 동사에 속합니다. 무슨 다로 끝나요. 먹다, 가지다.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가 있죠. 지금 일단 다로 끝나면 동사다. 이 개념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강 말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문법을 정리했다고요. 뜻보기에는 애매하고 너무 단순한 정의일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마음에 걸려서 이건 여기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영문법은 국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국인들이 주어, 아니 미국 사람이요. 보어 이런 말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문장들의 주어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주어의 개념이 정말 일치하는가? 깊이 들어가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보어는요. 아니 현재 완료라는 개념 있죠. 동양권에서는 어쨌건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단순 시제입니다. 했냐? 할 거냐? 했다. 해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시간적 개념이 다르죠. 영미권과 동양권이 문화가 같습니까? 식생이 같습니까? 아니면 인종이 같습니까? 어떻게 1대1로 같은 문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영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의 기저 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 속에 깊이 박혀있는 국문법의 용어와 지식을 차용해 온 거죠. 이렇게 영문법 체계가 완성된 거예요. 주의해야 할 건 보어라는, 목적어라는 이런 용어를 국문법에서 차용해 왔기는 하나 주어라고 우리가 목적어라고 영어를 보면서 지칭하는 게 이 국문법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국문법에서 용어와 지식만 빌려온 거예요. 국문법에서 얘기하는 주어는 영문법에서 얘기하는 주어랑 서로 달라요.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난다. 이거는 영문법에서만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이거 국어에서도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영문법 얘기하면서 자꾸 국문법이 난리냐. 이게 인간의 근본적 언어 학습 법칙에 의거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인간의 뇌는요, 언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 근간을 이루는 뇌의 부분을 기저라고 하는데, 인간의 기저는 보통 태어난 직후부터 5세 사이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인은요, 한국어 전용 기저를 가지게 돼 있고, 미국인은 당연히 영어에 적합한 언어적 기저를 갖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한국인은요, 미국인의 언어 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인의 언어 뇌에 근거한 영문법, 그 문법적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을 다분히 예외라고 놓고 그냥 박박박 외워야 된다 하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게 20년, 25년, 30년 전에 영문법, 그때 당시에 막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해 놓은 거거든요. 그건 활용할 수 없는 문법을 위한 문법이죠. 기저 차원에서 언어적 뇌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은 한국인의 기저로 영문법을 이해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영문법들은 국문법에 근거해서 국어 뇌에 맞게 다시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어로 예를 들어서 영문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만의 영문법을 정리하면서 당연히 영문법 논문들도 뒤져봤죠. 하지만 주로 국어 국문학 전공자들이랑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국어에 살짝 치우친 국문법과 영문법,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저만의 이 영문법 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문법은 오로지 영어를 국어로 전환하는 직역, 국어를 영어로 전환하는 영작, 이 두 가지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한 것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겁니다. 문법 그 자체를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전환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주요 영문법 몇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각인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초반이죠. 중후반 넘어가면 기존 문법서에서 다루는 세세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복잡해지는 영문법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 기초를 세우고 나서 실제 문장들로 직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빨리 익혀집니다. 어나, 더, 동사의 s, 관계대명사, 이거 백날 설명 들어봤자 그냥 영어로 이 원리를 대강 익혀놓고 빨리 써보면요, 영작이죠. 아니면 직역을 해보면요, 바로 깨닫게 돼요. 얼마 안 걸립니다. 예문을 놓고 계속해서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써봐야 돼요. 그리고 직접 직역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직역, 영작, 직역, 영작, 이걸 하나하나 다 해가면서 소소하고도 자세한 문법을 익히는 거, 그건 나중 일입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무문관 시리즈의 2, 3, 4권. 지금은 개념을 잡는 관념편.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용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용어가 많진 않지만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관념편이 끝나고 나서 정말 실컷 합니다. 한 1000문장 이상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잘하게 되죠. 무문관 시리즈에서 다루게 된 문장들은 9123, 탭스, 토플은 아니에요. 토플과 토익은 너무 전문성이 있어서 안 다루고요. 탭스까지 거기서 다뤘던 문장들입니다. 그걸 다 영작하고 직역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실력이죠. 끝날 때쯤 되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비로소 리딩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직역도 해석도 아닌 완전히 번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해야 돼요. 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럼 주제, 소제, 요지, 논술, 약술, 문단 나누기, 핵심어,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글을 읽는 사람이죠. 그때 가서 단어 외우고 있고 직역 기술은 어떻고 주어 관계대명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글에 집중을 못 하죠. 리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 끝내고 하는 거예요. 그 리딩을 위해서 무문관 2, 3, 4권을 통해 실전, 직역, 영작, 구문 분석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연습을 위해서 지금 관념편에선 굉장히 탄탄한, 많진 않지만 아주 탄탄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개념들이 섞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립되려면 쉽고 단순하게 배워야 돼요. 이어가겠습니다. 남을 꾸며주는 품사인 형용사, 부사, 그중에 형용사 먼저 할게요. 형용사는요, 니은 받침으로 끝나면 형용사예요. 이것도 되게 간단하죠. 착한, 멋진, 성실한, 예쁜, 뭐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beautiful 이란 단어를 봤을 때 이거 뜻이 뭐야? 예쁜이요.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그건 형용사야. 바꿔 말하면 beautiful 무슨 뜻이야? 예쁘다요. 아니지. beautiful은 형용사야. 그럼 예쁜이겠네. 예쁘다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요. 이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형용사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정립을 한 거예요. 이걸 국문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뭐 후배들이죠 이제. 야, 이거 내가 설명할 건데 니은 받침으로 끝나면 형용사야. 이거 맞아? 딱 그럼요. 잠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식 국문법적 설명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흔히 하던 형용사를 형용사스럽게 제대로 정리한다? 우린 미국인이 아닌데 미국인의 형용사적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며 그 설명을 위해서 영어로 써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은.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사고의 확장이 필요합니까? 그 짓을 뭐하러 하나요? 간단하게 합시다.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nice, 멋지다. 틀렸어요. 멋진입니다. 사전 찾으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멋진이에요. 니은 받침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형용사겠네. 근데 아까 동사 다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동사는 다로 끝난다고 했죠. 그럼 멋지다 해서 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동사죠. 멋진 플러스 이 다를 합쳤나 보네요. 품사의 확장에서도 다루게 될 것이고. 자, 지금은 이렇게 분절화라 그러는데 단어들의 품사 하나하나가 가진 한국말로 전환했을 때 그때 얘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것만 익히시면 돼요.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다로 끝나면 동사예요. 되게 간단하죠. 명사, 대명사는요. 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다 알 테니까. 뭐 남았죠? 부사, 전치사, 접속사 남았죠. 물론 감탄사도 있습니다. 부사 들어가요. 부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남을 꾸며주는 게 형용사 부사라고 그랬죠.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가 남을 꾸미고 있어요. 그럼 형용사입니다. 부사는요. 이게 어떻게 끝나거나 어떻게 생겼으면 부사다라는 이게 법칙이 없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론 쉽게 풉니다. 저는. 그러나 지금 이게 너무 복잡하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 많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심지어 챕터 3-3에서 아예 부사는 따로 빼서 설명할 정도이다 보니 지금은요. 제가 이게 단순 암기하십시오 이런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논리를 어떻게 좀 푸는 걸 좋아하지 암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외우라고 했던 거 구화절, 문장, 문단 이런 거랑 팔품사 그건 알아야죠. 근데 세 번째로 이거 그냥 죄송한데요. 그냥 무식하게 외우십시오.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만 꾸밉니다. 니은 받침으로 끝나고요. 쉽죠? 부사는요. 네 가지를 꾸미는데요. 다른 부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며 동사를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형용사는 명사만 꾸밉니다. 이건 뭐 굳이 그태여 이게 어렵게 각인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바로 돼요. 근데 부사는요. 다른 부사를 꾸밉니다. 형용사를 꾸미고요. 동사를 꾸미고요.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이거 어떻게든 한번 외워보셨으면 합니다. 다시요. 부사는요. 부사. 새끼손가락이요. 네. 이거 어떻게든 한번 해봅시다. 부사를 꾸며요. 다른 형용사를 꾸밉니다. 제 손입니다, 이거. 자, 제일 긴 손가락. 동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꾸밉니다. 이게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이 무문관 시리즈가 도대체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고
도대체 왜 이걸로 모든 문장, 여러분이 보게 된 모든 문장을 다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 끝을 지금 상상도 못 하실 텐데, 그 끝까지 갈 때 모든 강의를 다 보고 나면 여러분 영어를 분명히 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10,000명 넘게 키웠다고 했죠. 스카이만. 그 끝까지 가는 모든 문법에 이 손가락이 계속 들어갑니다. 부사 계속 들어간다고요. 부사는요, 다른 부사 꾸밉니다. 형용사 꾸며요. 가장 중요한 품사인 동사를 꾸밉니다.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꼭이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만. 전치사 접속사입니다. 이어주는 겁니다. 접속사를 큰 더하기, 이 개념으로 심상화라고 하는데, 머리에 이제 그런 모양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큰 더하기, 이거 접속사예요. 작은 더하기는 전치사입니다. 이렇게 개념화 시켜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더하기 역할을 해요. 더하기 역할이라는 건 앞과 뒤에 뭐가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앞과 뒤를 서로 더해주는 거. 그게 수학에서의 더하기 역할이죠. 영어에서는 이어주는 겁니다. 접속사는 큰 더하기, 큰 것들을 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를 큰 더하기라고 이미지화 시켜놓으라고요. 심상화. 전치사는 작은 더하기. 이 둘은 의미 전달의 목적보다는 이어주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명동형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게 의미 전달 역할을 수행하는 품사라면 전치사와 접속사는 일종의 도구예요. 절, 구, 단어,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가교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 이 두 품사의 단어들은 한정돼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특정 단어가 사장되기도 합니다. 근데 전치사, 접속사는 안 변합니다. 가지수가 많지도 않습니다. 해석할 때 많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게, 이게 전치사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조에 대한 개념은 둘째치고 그건 나중에 저한테 배워야 됩니다. 일단 처음 시켰을 때 뜻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이 전치사와 접속사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걸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that같이 상당히 많은 접속사들이 뜻이 없거든요. 있다 할지라도 문장마다 의미가 바뀌고, 전치사나 접속사나 둘 다 기능적 역할이야. 그러면 전치사도 뜻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왜? 문장마다 바뀌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전치사의 뜻을 마치 접속사처럼 잘 알지 못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내용상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전치사는 그냥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들 외우듯이 철자랑 의미 둘 다 외워야 됩니다. 다 됐죠? 감탄사 빼고 지금 보고 계시는 8개의 품사, 정확히 7품사죠. 그 뒤에 제가 설명했던 게 기억나셔야 돼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부사에 있어서는 기억해야 될 거 있었고, 동사 뭐라고 했더라? 전치사, 접속사. 기억나세요? 기억을 더듬으십시오. 명사, 대명사는 서로 친구였는데,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고 대명사는 그걸 대신하는 거고, 형용사, 부사는 꾸미는 건데 형용사는 니은 받침, 부사는 외워야 될 게 있었죠. 부사가 꾸미는 게 총 4가지.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고 동사를 꾸미고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면 동사입니다. 이것들이 의미 전달을 목표로 하는 단어들의 품사라면 전치사, 접속사, 이 2가지는 기능성입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전치사는 작은 더하기, 접속사는 큰 더하기로 이미지화 시켜놓고, 전치사는 이어주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다른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처럼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접속사는 문장 어디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뜻이 없을 수도 있다. 감탄사는 안 중요한 거. 그래서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감탄사가 의미 전달을 위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의 특성도 있고요. 이거 언어학적으로 보면. 왜 그래? 이렇게 의미 전달, 이게 주의 환기 역할을 하거든요.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문장과 문장 아니면 말과 말 사이에 이 기능적 역할 정도만 하는 게 아닌가. 전치사, 접속사처럼. 이게 그래서 감탄사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뭐 전공하실 게 아니면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 실력을 향상함에 있어서는 안 중요하다는 거지. 뭐 당연히 뭐 품사로서 엄연히 존재하는데 문법적으로 안 중요할 일은 없죠. 하지만 어쨌든 빼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